여러분, 70을 넘으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평생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이 지루하고 무겁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가 돕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얼굴에 항상 그늘이 있고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에서 올까요? 자식에서 올까요? 건강에서 올까요? 세 가지 다 아닙니다. 솔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팔자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뜨끔하셨나요? 어떤 분은 그 말이 부러움으로 들리고 어떤 분은 그 말이 비꼼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냥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팔자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해지는 이야기.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윤복순 씨, 76살이에요. 이분이 경로당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그냥 햇볕 속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살짝 감고 얼굴을 햇볕 쪽으로 돌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 윤 여사 팔자도 좋으시다.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 계시네. 윤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떴습니다. 팔자가 좋은 건가?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이분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햇볕이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눈물겨웠습니다. 평생 이 햇볕 아래 살았는데 햇볕이 이렇게 따뜻한지 오늘 처음 느꼈어요. 밥해야 하고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일 나가야 하고 따뜻한지 차가운지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벤치에서 뺨에 햇볕이 닿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 지금 괜찮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팔자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팔자가 사나운 사람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 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말순 씨, 72살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부러움을 받는 분이에요. 아파트가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통장에 돈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봐요. 부동산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뜨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성민아, 요즘 회사 괜찮니?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저 바빠요.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합니다. 옆집 방 여사 남편은 당뇨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우리 영감도 검사해야 하나 싶어요. 아랫집 최 여사 딸이 미국에 산다는 말을 듣고 자기 딸이 왜 서울에 사나 싶습니다. 오늘도 무언가가 불안합니다. 어제도 불안했어요. 내일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충남 아산에 사는 이정분 씨, 74살입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3년 동안은 방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았고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았어요. 그냥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닫아둔 방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먼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저 먼지도 저렇게 반짝이는데. 그 생각이 이분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정분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보려고요. 맑으면 좋다 하고 흐리면 비 오면 텃밭에 물 안 줘도 되니 좋다고 합니다. 아침밥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식탁 위에 마당에서 꺾어온 꽃 한 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노래 교실 가는 날이에요. 가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에 아들한테서 카톡이 옵니다. 엄마 저녁 식사하셨어요? 이정분 씨가 답장을 보내요. 응, 먹었어. 된장찌개 맛있었어. 아들이 답합니다. 다행이다. 이분은 그 카톡을 보면서 웃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말인지 몰랐어요. 이분은 오늘 하루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팔자 좋은 사람입니까? 답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불행의 절반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갈망하는 데서 온다. 김말순 씨가 매일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해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더 잘 됐으면 해요. 통장에 돈이 2억이나 있는데 더 많았으면 합니다. 가진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는 눈으로 살고 있어요. 그 눈이 매일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정분 씨는 다릅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그것을 누려요.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의 다행이라는 말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요. 마당 꽃 한 가지가 식탁을 바꾼다는 것을 압니다. 안경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세상인데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보는 렌즈를 끼면 매일 결핍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는 렌즈를 끼면 매일 풍요가 보여요. 팔자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렌즈가 만들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었어요. 돈이 팔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팔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70 넘어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정분 씨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노래 교실, 내일은 텃밭에 물 주기, 모레는 친구 생일이라 전화하기. 거창하지 않아요. 누가 들으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유들이 이분을 매일 아침 이불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뚜렷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년 내 사망률이 31% 낮았습니다. 31%예요.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 하나가 31%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키가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텃밭에 고추가 잘 자라는지 보러 가는 것, 손녀한테 줄 뜨개질을 완성하는 것, 동네 친구와 막걸리 한잔하는 것. 그 작고 구체적인 이유들이 이분들을 살게 했어요. 같은 시간, 김말순 씨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뭘 하나 싶었어요. 특별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끄고 누웠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또 누웠습니다. 오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밭에 물 줘야지,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그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정분 씨가 노래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새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이분은 음을 잘 못 잡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살짝 귀띔을 해줬어요. 정분 씨, 여기서 한 박자 쉬어야 해요. 이분이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맞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여사, 이번엔 잘하셨어요. 이분은 그 칭찬에 뺨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74세 칭찬을 들으니 이렇게 좋구나.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노래를 혼자 작게 흥얼거렸어요.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노란 들판이었어요. 이분은 그 들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좋았다. 같은 시간, 김말순 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원주택 사는 노부부가 나오자 채널을 껐습니다.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 아파트에서 사나? 한숨이 나왔어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이정분 씨가 부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래 하나 제대로 부른 것, 칭찬 한마디 들은 것, 창밖 노란 들판을 본 것.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분에게는 오늘 하루를 좋은 하루로 만드는 재료였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삶의 만족도가 42% 높았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기쁨을 찾는 눈이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4주 지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 정서가 25%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4주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된장찌개가 맛있었어도 좋고 오늘 날씨가 좋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팔자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비교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진화의 결과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70이 넘었어요. 이제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에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 빈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반대 방향이에요. 김말순 씨는 이 비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코트가 비싸 보이면 내 옷이 초라해 보이고 최 여사 딸이 미국에 살면 내 딸이 부족해 보이고 텔레비전 전원주택이 나오면 내 아파트가 좁아 보였어요. 이정분 씨도 비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비교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분은 비교가 올라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텃밭으로 나갔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것 따서 김치 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비교가 올라올 때 눈을 돌릴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비교를 멈추는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돌릴 곳을 만들어두는 것이에요. 텃밭이든 노래교실이든 수첩에 쓰는 한 줄이든 그것이 비교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주 비교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자식, 누구의 집, 누구의 노후? 그 비교가 올라올 때 눈을 돌릴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을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그것이 팔자를 바꾸는 출구가 됩니다. 이정분 씨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흙을 파다가 이분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작년 이맘때 남편이 여기 쪼그려 앉아서 모종 심는 것을 거들었거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앉아서 구덩이를 팠었어요. 이분은 그 흙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판 구덩이 자리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그 뒤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분은 천천히 모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팠을 자리에 모종을 심었어요. 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감, 내가 심어줄게. 여름에 빨간 고추 열리면 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로 앞으로 걷는 것이다. 이정분 씨가 내려놓은 것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자리에 텃밭이 생겼고 노래교실이 생겼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이분이 생겼어요. 같은 시간 김말순 씨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서운한 말,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어느 날, 그것들이 가끔 밤에 올라왔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것,
서운한 것, 못다한 것.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빈손이 자유입니다. 내려놓아야 오늘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정분 씨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팔자 좋아. 아들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팔자 좋은 거 어떤 거야? 이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어. 오후에 햇볕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어.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팔자 좋으면 저도 좋아요. 전화를 끊고 이분은 마루로 나갔어요. 햇볕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뻗었어요. 발끝에 햇볕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남편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고 거창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충분히 괜찮구나.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살만한 사람이다. 나의 삶은 가치 있다는 그 확신 하나가 노년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도가 높은 어르신은 신체 건강도 높고 면역 기능도 좋고 수명도 깁니다.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고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수용이에요. 같은 시간 김말순 씨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이 아파트 베란다 끝에 걸쳐 있었어요. 이분은 그 햇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그 햇볕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분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따뜻하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집안을 지켰고 자신을 뒤로 미뤘어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자신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다시 전주 경로당 앞 벤치로 돌아가 볼게요. 윤복순 씨가 아직 거기 앉아 있습니다. 햇볕 속에서요.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팔자 좋다고 하고 갔어요.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싸운 밤도 있었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인 날도 있었고, 돈이 없어 막막했던 겨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어요. 비교하지 않아서 마음이 가볍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아서 이 햇볕이 따뜻하고, 과거를 내려놓아서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해서 이 벤치가 편합니다. 그 5가지가 이분을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눈이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팔자 좋은 거 맞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무엇을 보느냐, 오늘 무엇에 기뻐하느냐,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팔자를 만듭니다. 둘째, 팔자 좋은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꺼내고 비교를 멈추고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셋째,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된장찌개가 맛있었어도 좋고 햇볕이 따뜻했어도 좋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봤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팔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고, 자식을 위해 잠을 못 잤고, 집안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뤘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오늘 햇볕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된장찌개 한 그릇이 맛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팔자 좋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삶이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내 삶에서 팔자 좋다고 느낀 순간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레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의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무르바, 오늘은 또 뭘 하지?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 좋으면 공원 나가야지 신나하며 즐겁게 커튼을 확 젖히셨나요? 같은 아침인데 누군가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면 뭐합니까?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데요. 운 좋으면 겨우 명절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수십억 재산가여도 병원 침대에 링거 맞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70 넘어서 노후 팔자는 돈도 아니고 자식 성공도 아니고 화려한 과거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 80이 되어서도 매일을 소풍처럼 살아가는 진짜 행복하고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100%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김봉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봉순 어르신은 23살에 시집을 오셔서 이 동네 한 골목에서만 50년 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이 동네에서 떠나보냈고 자녀 셋을 이 골목에서 키워냈습니다. 지금 사시는 15평짜리 낡은 빌라는 작고 오래됐지만 어르신한테는 그곳이 인생 전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맏아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딸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밥도 잘 챙겨줘요. 봉순 어르신은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자식들은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맏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수야, 나 이 집에서 나가면 아마 금방 죽을 거야. 아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베란다에 내가 25에 심은 장미 화분 있잖아. 거기서 내 아버지한테 처음 사랑한다는 말 들었어.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서요. 저 부엌 타일 갈라진 거 보여? 내가 3살 때 내가 넘어지면서 저기 깨진 거야. 이 집이 나야. 내가 이 집이고.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내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입어온 가장 편한 옷이 있다고 합시다. 낡고 해졌지만 몸에 꼭 맞는 그 옷. 누군가 새 옷 사드릴게요. 훨씬 좋아요라고 해도 그 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에 내 체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낡아도 작아도 내 숨결이 밴 공간은 그 어떤 고급 시설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봉순 어르신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집에 있으면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면 그냥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어도 됩니다. 아무 눈치 없이요. 화장실을 15번을 가도 낮잠을 3번을 자도 텔레비전을 새벽까지 봐도 미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밥 먹는 자리도 어색하고
웃음도 억지로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피곤합니다. 봉순 어르신은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3까지 사셨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생 손수 돌보시던 베란다 화분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맏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이고 존엄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명의로 된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5세 박창수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직업이었지만 묵묵히 30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 옆 동네에 사시는 이갑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식당을 크게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땐 박 어르신보다 몇 배는 더 버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금이 없어서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박 어르신이 훨씬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차이는 액수가 아닙니다. 박 어르신은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일한 대가가 당신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장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십니다. 아무한테도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갑철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명절날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거예요. 어르신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르신이 혼자 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내가 저 녀석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제 내가 저 녀석한테 용돈 받는 신세가 됐구나. 자존심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게 서러웠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러운 그 감정. 노년의 경제적 의존이 가져오는 건 가난이 아니라 그 서러움입니다. 연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여놓은 편지가 매달 배달되는 것.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그 돈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자존심 지켜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를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 하나가 노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세 최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댁 챙기기.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짐을 싸서 나가고 나니 처음으로 어르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실 최순옥 어르신에게 화분을 권한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대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날 화분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지만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처음엔 우스웠다고 합니다. 화분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해보셨대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 순간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고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습니다. 주방엔 직접 담그신 된장과 매실청이 줄지어 있고 거실 한쪽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유튜브로 체조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림.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기 전엔 왠지 창피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좋아집니다. 혼자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때 두 부리로 갈립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허전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혼자서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전자는 늘 외롭고 후자는 늘 충만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 하나 드리거나 그림 그리기 채널 하나 따라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거나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평생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셨습니다. 큰 돈을 모은 적도 없고 집 한 채 장만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재산이라곤 그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근데 있잖아.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잖아.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세 채나 갖고 계시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하도 조르는 바람에 일찌감치 다 이전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자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준아, 나 지금 형 잠이 안 온다. 자식이 걱정해서 달려왔더니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오래 살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 자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재산을 다 물려드린 게 어르신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어르신한테서 안전망을 빼앗은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잠든다는 건 배가 든든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져야 비로소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 몫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 손에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가장 많이 담겨 있거든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던 조성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25세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0이 되기 전에 직원 50명짜리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셨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타셨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항상 술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바쁜 세월 동안 어르신이 돌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몸이었습니다. 밥은 빠르게 먹었고 술자리는 빠지지 않았고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려고 미뤄두셨습니다. 그 나중이 오기 전에 75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왼쪽 팔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실 때 어르신은 의식이 있으셨지만 말이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왼쪽 몸의 마비는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24시간 간병인도 붙여드렸습니다. 며칠 후 큰딸이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딸이 귤을 깎아서 한쪽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왼손으로 받으려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딸이 얼른 주워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귤 한쪽 혼자 못 드신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신지. 평생 남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사던 분이, 동창회에서 항상 계산서 먼저 짚던 분이, 그분이 귤 한쪽을 딸 손에서 받아 먹어야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차마 못 봐서요. 어느 날 큰아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어르신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에 어떻게 갈지, 밥은 어떻게 먹을지, 오늘 어디를 갈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재산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 가까운 골목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시지만 천천히 꾸준히 걸으십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오다가 언덕길에서 잠깐 쉬셨습니다. 숨이 차서요. 그때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한번 보셨대요.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 아직 이 하늘 볼 수 있구나. 이 언덕 아직 오를 수 있구나. 숨이 찬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던 겁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렇게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줄 때가 고마워.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해 먹고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 다들 누군가 도와줘야 하거든.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내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타이어 바람 확인하고 세차하면 오래 탑니다. 반면에 기름 없이 밀어붙이고 경고등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걷고 제때 먹고 잠을 자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노년의 팔자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과식하지 않기, 담배와 술 줄이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이웃이 이사하면 맨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셨고 동네 어른이 아프면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딸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희선아,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있으면 은행같이 좀 가줄 수 있니? 딸은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하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어르신은 한숨을 쉬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딸한테 은행같이 가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했습니다. 딸은 그냥 일정 조정을 한 건데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르신 마음속에 남은 건 거절당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호스와 비슷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사람이 있고 매번 이웃집에 가서 물 좀 얻어도 될까요?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내 수도꼭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자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잖아. 딸한테 전화할 때 부탁하려고 전화하는 거랑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 부탁 전화는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데 보고 싶어서 한 전화는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순수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 그게 수도꼭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창피하다 생각 마시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당당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한때 꽤 야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고 2번이나 도전하셨는데 2번 다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때 그걸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셔서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그날 새벽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에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배 좀 더 띄우면 돈이 되겠다. 저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그날 새벽엔 그냥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날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팔자 좋은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릴 때 숨바꼭질이랑 비슷합니다. 술래가 저 멀리 달아난 친구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사실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사실은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의 성공. 막상 다 이루고 나니 그 다음 것이 또 기다리고 결국 행복은 항상 저 너머에만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바깥바람이 시원했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다는 것, 그게 이미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 그게 훗날 가장 그리워할 황금 같은 날입니다. 8번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이 어르신은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고 동네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도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평만 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지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생각하셨답니다.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피곤하게 써도 되나. 그 순간 결심하셨습니다. 슬프거나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관계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을 때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억지로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관계,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내 냉장고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천천히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를 조금 덜하고 모임을 조금 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어르신은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자 좋은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내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이 8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밖에 안 되신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었고, 나도 누군가한테 덜 부탁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팔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8가지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저녁 차 한 잔 앞에 앉으시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라면 무엇일까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산책 30분이어도 되고,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우는 것이어도 되고, 연락이 오면 왠지 피하고 싶었던 그 번호에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의 여러분을, 1년 후의 여러분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팔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꼭 챙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용기와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